그대는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소. 나도 젊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더이다. 그래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그대도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싶다면,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요.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서 각자의 인생 갈림길을 걷느라 친구마저 점점 적어지죠. 그러니 노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같이 산다 해도 오히려 외로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한 집에서 잠만 자는 것이지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이 들수록 혼자 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70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5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었고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림만 하던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어린 5남매를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이면 수산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다듬고 시간 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는 건 당연했고 하루라도 쉬면 당장 끼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장남은 운동을 잘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체육 특기자로 키우자며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착한 아들은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을 밀어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난 그냥 빨리 학교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오히려 자식이 어른이 되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들의 현실이 미안하고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이 말뿐이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러나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할 거야.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아들은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인근 공장에 취업했고 번 돈을 어머니에게 모두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로 써. 이제 병원비 걱정도 조금 덜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손에 쥐어진 돈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삼켰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거든.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을지도 몰라. 아들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너무 기쁘다.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임을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주는 장남이 기특하고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아마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할머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이냐? 어떤 아가씨인데?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는데 아직 어리지만 착하고 예뻐.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들이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장남이 결혼을 한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모습의 아가씨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가 떠올라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첫 만남부터 그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다행히 첫인사를 하러 왔을 때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 대로 참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평상을 지킬 때도 아들이 곁에 있을 때는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만나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던 그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끝내 남편은 할머니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휴, 됐어.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했어. 며느리들 괴롭히는 건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냐.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집을 합쳐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함께 찾아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집 한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 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여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잖아요. 며느리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할머니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손주를 맡기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집안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온갖 일을 할머니에게 떠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외로운 노인인 자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에 묵묵히 청소며 빨래며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재산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장남 부부는 서울의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 한 칸을 차지한 채 며느리가 부려먹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장남이 너무나 고마웠고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었기에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당연한 듯 할머니에게 힘든 일을 떠넘겼습니다.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온전히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딸이 며느리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하더니 심기가 불편한 듯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들어가서 살아야지. 요양원은 괜히 있는 건가? 그런 데서 요양하면서 편히 쉬셔야지. 할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조차 눈치를 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최소 10시간은 일해야 했기에 집에 거의 없었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며느리와 단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버티자 며느리는 더욱 약이 오른 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 옆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거죠.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 얹혀 살겠지. 그 순간 할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표독한 모습이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보던 할머니는 갑자기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비명이 튀어나왔고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까지 다쳐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이렇게 잘 드세요?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홀로 베개싯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제야 결심이 섰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그날부터 할머니는 장남이 사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내뱉는 막말들을 조용히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무 내색 없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 좀 다 불러라.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장남의 아파트에 모든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거실에 울려 퍼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는 폭탄처럼 모든 이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끝나고도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멍한 얼굴로 녹음이 끝난 핸드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그리고 이 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 다 돌려줘. 여자는 여자들이 한다고. 진작부터 수상했어. 엄마가 참아주니까 저렇게 막 나간 거야. 딸들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참고 사는 모습을 보고 말을 아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한동안 참고 있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가만 안 있어. 끝까지 받아낼 거야. 딸들이 당장 친정으로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치자 할머니는 애써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너희까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뿐이야. 괜히 너희까지 피곤해진다. 하지만 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몰래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행여 엄마가 눈치 보며 사는 게 싫어 일부러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결국 며느리와 대판 싸웠습니다. 평소 아내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욱 컸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장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했던 말 내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남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 수순을 밟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장남은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가 여전히 허전하고 때때로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술과 취미로 달래려 하지만 사실 고독은 그 자체로 낭만이자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섬이 됩니다. 욕심에서, 시기와 질투에서, 때로는 폭력적인 관계에서 멀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섬이 되어 갑니다. 10,000명이 모여 살아도 그 속에서 외롭다면 결국 10,000개의 섬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삶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답답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막상 누군가를 만나려 하면 만날 사람이 없는 순간, 수첩과 핸드폰 연락처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우정이니 사랑이니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고 그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멀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서로가 남긴 생채기가 그대로 남아 그 상처가 다시 아려왔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사심 없이 그저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삶이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럴 때 정작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솔직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쓸쓸히 사그라지는 낙엽 같은 것이라 나누어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의 외로움이 내게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도, 내 외로움을 타인에게 전할 수 없는 것도 결국 모든 사람의 외로움이 저마다 다른 색깔과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참 서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혼자라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을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짝 없는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외로움은 고독이 가진 또 다른 이름인 낭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에 자리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낭만적인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통 평생을 조직 속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은퇴 후 홀로 지내는 법을 어려워합니다. 어딘가 혼자 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 마치 자신이 무능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찰싹부터 떨어지지 않거나 아무에게나 계속해서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임을 즐기려면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면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여도 기쁘고 혼자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혼자의 삶이 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이런 마음가짐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 혹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말고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혼자 무언가를 시도할 때도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를 가져본다면 언젠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의 기쁨을 알게 되면 함께 있을 때도 즐겁고 다시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들수록 친구 없이도 혼자 행복하게 지내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내 나이에 맞는 걸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정해두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통념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이미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고정관념을 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를 잊고 마음을 비운다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도 이건 젊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라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극도로 느끼게 하면 그 중에서 몇몇 천재가 탄생한다.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처음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잃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숲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던 전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독창성이라 부릅니다. 그 독창성이 독보적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능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살이의 천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과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 책임져 줄 거라는 말에 쉽게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맡기게 되면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비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해보세요. 젊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로 그리고 밖으로 향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그리고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쌓입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와 자갈이 쌓여 단단하게 굳어지는 지층과 같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내면을 바탕으로 정신은 보다 깊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내면을 돌아보며 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어온 수많은 인연들 중에는 나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인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들은 우리의 뜻깊은 여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있어 많은 인연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 두기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평생 어렵고도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두어보는 건 어떨까요? 더도 말고 딱 사촌 정도의 거리로 여긴다면 훨씬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인생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대신 사촌처럼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지내면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인생이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여러분만의 적절한 관계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깝다고 해서 너무 허물없이 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조금 멀다고 해서 쉽게 인연을 끊어내지도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연륜에서 오는 인생의 기술 아닐까요?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 혹은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의 시간이 언제나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속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강한 척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런 인연들은 결국 긁어 부스럼이 된 경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관계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불쾌한 감정은 상대에게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시간에 태워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분 좋은 생각을 떠올리거나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분은 마치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를 신경 써야 하기에 긴장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차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니 타인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 답을 찾고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노력해도 마음속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갈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와 결이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벅찬데 굳이 성향도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 5번째,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노년에도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65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분은 코로나를 계기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였지만 1년이 지나 이제는 체르니에 입문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묘와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튜브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꽉 차서 너무 행복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올해 70인데 생각해보면 30살 이후로 친구를 새로 사귄 적도 만나본 적도 거의 없어요. 동창회에 나가보면 딱 3부류로 나뉘더군요. 자랑하러 나온 놈, 아쉬운 소리 하러 나온 놈, 그냥 술 마시러 나온 놈. 나는 그게 싫어서 발길을 끊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취미가 있어 전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삶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지쳐 점점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노년기에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라면 더 좋습니다.
공통된 취미는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 취미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자식 농사를 다 지어놓고 매주 수요일을 자신만을 위한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며 노후를 즐긴다. 이처럼 여러분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취미가 없거나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가까운 지역 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불행한 이유로 체력이 약해지는 것, 더 이상 쾌락을 즐길 수 없는 것,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꼽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우리의 노년을 단정 짓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환갑이 넘어가고 칠순을 지나고 여든이 다 되어도 삶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어요. 점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서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함께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소소했던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늙음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값진 배움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앞서 말한 각자의 섬을 기억하시나요? 10,000명이 모여 살아도 10,000명이 다 외롭다면 결국 10,000개의 섬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로운 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지혜는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그저 외로운 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고독한 등대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 한가운데에서 때로는 폭풍이 허리를 휘감아도 살아온 연륜으로 묵묵히 빛을 비추는 등대. 그 등대는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됩니다. 먼 바다를 떠도는 수많은 인생 후배들은 여러분의 빛을 보고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내 낡은 경험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어서는 세상살이에 대해 깊이 고민할 여유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인생이란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한 줄기 불빛이 필요해집니다. 그 불빛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만약 각자의 섬에서 저마다의 불빛이 바다를 환히 비춘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지지 않을까요? 인생의 지혜란 결코 어렵거나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여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후대에게는 충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먼저 살아간 이들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젊은 세대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인생 후배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까지 환히 비추는 고독한 등대. 그렇게 여러분이 한 점 불빛이 되어 살아간다면 언젠가 먼 바다를 항해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빛을 따라 길을 찾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무는 노을 앞 거친 바다를 마주하고 홀로 서 있는 고독한 등대를 그려봅니다. 그 등대는 바람과 폭풍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